안녕하세요. 외도초 6학년 학생 여러분. 6월 15일 사회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등교 계약을 했지만 격주 등교를 지금은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번 주는 다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게 됐네요. 사회 정치 단원은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선생님과 함께 정치를 배우면서 어려웠던 내용도 있었을 것이고 조금 생소한 단어를 보게 돼서 사회라는 과목이 이렇게 어려웠나 하는 생각도 할 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이해하다 보면 재밌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배웠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오늘은 단원 마무리 부분을 하기 전에 정치 분야 간략하게 복습을 진행하고 단원 마무리 십자말 풀이랑 다른 거 하나 좀 뒤에 이 사고력 쑥쑥 그 부분 하면서 이 마지막 정치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정치 역사를 봤을 때 굵직한 사건 3가지가 있었죠. 4.19 혁명, 이거는 3.15 부정선거가 배경이 됐습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해서 이에 분노한 시민들이 혁명을 일으켰고, 결국 이승만 대통령은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 미국으로 이제 하야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 이후에 박정희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박정희라는 대통령이 이 중간에 물론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인물 몇 명만 이야기하고 마치는 겁니다. 박정희의 대표적인 사건은 이제 유신헌법을 개헌한 거예요. 유신헌법으로 만든 거. 유신헌법의 주요 내용은 국회 해산, 그리고 긴급 조치 명령. 긴급 조치 명령은 대통령이나 정권의 부정적인 사람들을 언제든지 잡아들일 수 있고 계엄군을 발동할 수 있고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법원, 인사권 장악입니다. 인사권이라는 거는 이제 이 사람을 법원의 법관, 그러니까 판사를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임명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잘라버릴 수 있는 이런 권한을 뜻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임기를 매우 늘립니다. 임기도 늘리고 재선 횟수도 마음껏 늘려버립니다. 아무튼 이런 시절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박정희가 이제 최측근 부하였던 김재규에 의해서 총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등장한 또 다른 군인 한 명, 전두환이 있죠. 전두환은 이제 박정희와 마찬가지로 약간 독재를 꿈꾸었고, 이에 반대한 광주 시민들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결과적으로는 이 운동에서 무력으로 진압이 됐어요, 사람들이. 하지만 민주화를 갈망하는 사람들의 염원을 잘 볼 수 있었던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전두환 정권이 시민들을 탄압하고 민주화를 위한 꿈꾸는 사람들을 고문하고 몰래 죽이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자 이제 6월 민주항쟁이 발발하게 됐고, 그 결과 이제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뀌게 됐습니다. 이때 바뀌게 된 헌법을 바탕으로 지금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죠. 대통령 임기 5년 단임제. 한 번 당선된 사람은 다시 나올 수 없게 되는 이런 제도가 이제 확립됐고 그게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굵직한 사건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국가 기관에 대한 내용들을 몇 개 배웠죠. 삼권 분립이라는 단어를 이제 배우게 됐습니다. 교과서에서 소개하는 이제 세 가지 3대 기관은 국회, 정부, 그리고 법원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대표가 국회는 국회의장, 정부는 대통령, 법원은 대법원장입니다. 여기서 서로 각 기관에 대해서 견제를 하고 그 권력의 균형을 유지한다는 취지로 이렇게 세 가지 권력을 나누었어요. 만약에 이렇게 권력을 나누지 않고 박정희 유신 정부처럼 국회를 해산하고 법원의 인사권을 장악한다는 말대로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다 잘라버리면 법원 역시 박정희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권력을 나누지 않으면 위와 같은 독재의 씨앗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이외에도 선생님은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건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꼭 알아둬야 할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언급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이 5개를 통틀어 5대 기관이라고 하고 교과서에서는 이 3개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관위 위원장이랑 헌법재판소장도 여기 있는 대통령, 대법원장, 국회의장이랑 동등한 레벨의 직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제도의 문제점은 대통령의 권한이 매우 강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누가 될지를 추천합니다. 이미 여기서부터 삼권 분립이 깨지기 시작해요. 대통령이 추천한다는 거는 대통령의 뭔가 친밀한 사람이거나 대통령이랑 잘 아는 사이겠죠. 그래서 이 사람 추천할 때 대법원장이 큰 문제가 없으면 국회에서도 웬만하면 승인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문제. 대법관은 이제 대법원에 속한 이제 판사들입니다. 대법관 중에 3명을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또 3명은 이제 대법원장이 임명을 하고 3명은 국회에서 임명을 합니다. 자, 근데 보세요. 대통령이 법원에 있는 판사 3명을 임명한다는 것은 이 3명 역시 대통령 편이고 대법원장은 누가 추천합니까? 대통령이 추천을 하죠. 대통령이 추천한 대법원장이 추천한 3명. 그럼 이 사람도 대통령의 편일 거예요. 그럼 벌써 9명 중에 6명이 대통령이랑 가까운 사이가 되는 거죠. 이런 것도 이게 과연 우리나라의 이게 현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이 삼권 분립 체제가 과연 이런 식으로 대통령에게 법원에 대한 임명권을 부여해도 되는가를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좀 잘못됐고, 그 다음에 국회 같은 경우는 이제 국회의원이 여당과 야당이란 말 선생님이 한 번 썼어요. 여당은 대통령이 속한 당을 여당이라고 하고 야당은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모든 당을 뜻합니다. 근데 대통령이 속한 여당가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이죠.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숫자가 많으면 이 국회가 대통령의 편을 들 가능성이 높겠죠. 같은 당이니까. 반대로 야당이
많이 뽑혔다. 그러면 국회에서는 이 정부에 대해서 조금 반대하는 목소리를 많이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야당이 야당을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현재 국회도 정부에 대해서 매우 이렇게 협조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두십시오. 그러니까 국회는 때에 따라서 대통령의 편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무튼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으로 국가가 많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 이게 삼권 분립의 취지랑은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은. 다시 말하지만 현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우리나라의 체제가 이렇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고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물론 이 역사적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선생님이 좀 많은 설명을 했었죠. 근데 이것 이외에도 할 말은 좀 많지만 시간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복습은 끝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기 74쪽 봅시다. 74쪽에 나온 십자말 풀이 놀이를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 연필로 써놓긴 했는데, 자, 가로 열쇠부터 봅시다. 정부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최고의 심의기관으로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으로 구성된 것. 그러니까 국무위원은 장관이죠. 요거는 국무회의입니다. 가로 1번. 이제 최고의 심의기관 국무회의입니다. 세로 1번. 국회의원이 나라의 중요한 일을 의논하고 결정하는 곳. 이제 국회의원이 일하는 곳, 국회죠. 자, 가로 2번. 국가의 주인된 권리가 국민에게 있다는 민주정치의 원리. 이거는 국민주권입니다. 그리고 요거를 선생님이 말하는 거를 그대로 받아 적으면 여러분이 공부하는 게 아니고 받아쓰기가 돼요. 그러니까 잠시 이 부분 여러분이 스스로 맞춰보고 영상을 정지한 다음에 맞춰보고 답을 확인하는 식으로 뭘 들으면 되겠어요. 선생님은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풀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세로 3번. 모든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가지고 그 권리를 자유롭고 평등하게 행사하는 정치제도. 민주주의입니다. 자, 세로 4번. 국가 권력을 국회, 정부, 법원이 나누어 가지고 서로 감시하는 민주정치의 원리. 삼권 분립입니다. 자, 가로 5번. 지역의 주민이 직접 선출한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지역의 일을 처리하는 제도. 지방자치제입니다. 세로 6번. 갈등이나 대립을 조정하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활동. 정치입니다. 다음 가로 8번. 법에 따라 재판을 하는 곳. 법원이죠. 자, 세로 7번.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지 또는 국가기관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를 판단하는 곳. 헌법재판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은 답 한번 맞춰보시고요. 다음 장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자, 75쪽을 보면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의 변화가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나 있습니다. 1988년도에는 이제 대통령 선거 투표율이 89.2%, 그 다음 92년도에는 81.9%, 그 다음 80.7%, 이런 식으로 대개 80%가 넘어가는 영상이 잠깐 끊겨가지고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70%대로 떨어졌고, 대통령 선거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2007년에는 63, 2012년에 다시 올라가서 75까지 갔다가 17년에 77까지 갑니다.
자, 선생님 뭐 70% 80% 많은 거 아닙니까 생각하는데, 자, 대통령은 그래도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이 정도 투표하는 거지. 국회의원 봅시다. 75, 71.9, 63, 57, 60. 이때는 46.1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투표한 사람보다 투표 안 한 사람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12년도 54, 그 다음 58. 그나마 요번에 2020년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는 66% 정도 됐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나마 조금 올랐습니다. 자, 이 투표율을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치에 얼마나 관심이 없는지가 잘 드러납니다. 여러분은 아직 선거권이 없지만 여러분이 성인이 되었을 때는 절대 이런 투표날은 심지어 공휴일로 정해줘서 그냥 내가 일하던 것도 쉬고 투표만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도 그런 날 그냥 놀러만 다니고 투표했는데 5분도 안 걸리거든요. 그 5분을 못 써, 우리 5분만 투자하면 내가 우리나라 민주시민이 되는 그 시간인데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선생님이 뭐라고 그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기권표를 내세요. 기권표를 낸다는 거는 이제 당선된 사람이든 떨어진 사람이든 경각심을 줍니다. 기권표의 의미가 지금 너희들 중에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서 안 뽑는다. 하지만 다음번에 좀 잘한다면 나의 표는 그쪽으로 갈 수 있다. 이런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정치인들이 기권표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정말 내가 이번 후보 중엔 내가 막 뽑고 싶은 사람이 전혀 없다 하면 그냥 백지로 내고 그냥 나오세요. 그게 바로 민주시민의 자세이고 정치에 참여하는 올바른 시민의 모습입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일본의 우리나라 투표율의 특징. 뭐 선생님이 정답을 말하진 않겠어요. 이건 뭐 정답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뭐 특징을 쓰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관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적으면 됩니다. 자, 2번. 낮은 투표율이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써봅시다 라고 나와 있는데, 낮은 투표율. 자, 투표율이 낮으면 당선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구나. 그러면 내가 조금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으니까 뭐 내가 정치 생활 하는데 별 지장이 없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올바르지 않은 정치를 할 수도 있다는 것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는 뭔가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이런 생각을 하면 되겠죠. 여기는 이제 정치인을 이건 적어주겠습니다. 정치인을 견제하는 이제 수단이 잘못했습니다. 정치인을 견제하는 시민의 세력이 약해져 올바르지 않은 정치를 할 수 있다 라고 선생님은 적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도 됩니다. 자, 우리나라의 투표율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도 여러분 의견을 적는 칸으로 남기겠습니다. 뒷장을 보면 이제 오스트레일리아의 제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투표를 안 하면 이제 벌금에 구속까지 한다고 합니다. 선생님 생각에는
요 정도까지는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이건 강제로 무조건 투표를 하게끔 하는 제도라고 생각해요. 사람마다 자유는 있고 투표 안 하는 것도 내 자유인데 하면 뭐 그거에 대해서는 할 말은 없는데,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투표도 안 하고 뭐 정권에 대해서 비난을 하거나 국회의원들이 잘하느니 못하느니 이런 말을 할 자격은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 적어도 내가 정치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요거는 조금 과한 것 같고요. 자, 여기 밑에 보면 이제 주제에 우리나라도 의무 투표제를 시행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찬반에 대한 이제 원래 토론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온라인 수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뭐 여러분들 개인의 의견, 내가 찬성하는 쪽이면 찬성에다가 내용을 적고 반대하는 쪽이면 반대하는 쪽에다 의견을 적습니다. 최종 의견은 적지 않겠습니다. 이건 과제는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들의 의견이 어떠한지만 교과서에 잘 적어두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쪽 77페이지는 이제 홍보물을 만드는 건데요. 요거는 여러분들 뭐 개인이 이제 생각하는 포스터가 있으면 여기다가 이제 그려보는 활동도 하는 걸로 해서 정치단원 진짜로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 내일에는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이제 단원 도입을 시작하고 이제 주요 용어를 설명하면서 이제 경제 단원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정치 단원 선생님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물론 선생님도 찍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아무튼 이제 수업 마치겠습니다.